챗 GPT, 구글 제미나이 이런 AI 우리 방송에서 많이 보셨죠? 그 다음에 3등, 4등 어떤 기업일 것 같으세요? 혹시 라이너라고 들어보셨어요? 우리나라 스타트업인데요. 최근에 250억 원대 투자를 받은 것을 포함해서 전체 누적 440억 원 투자를 받은 그런 기업인데요. 33살의 대표님이 운영을 하고 계신데 그 4위에 오른 적이 있을 정도로 유명한 서비스예요. 여러분들 못 들어보신 분들 많을 텐데 대표님이 직접 모셔서 이게 뭐 하는 기업인지, 그리고 우리나라 AI 기업 네이버 아니고 카카오 아니고 삼성전자 아니고 챗 GPT에 맞설 수 있는 건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초대 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AI 서비스 전 세계 서비스 중에서 4위에 오른 적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거죠. 네네네. 그게 어떤 순위인가요? 그게 이제 정확히는 세계에서 제일 큰 VC 중에 벤처 캐피털 중에 이제 안드리슨 호로위츠라는 VC가 있는데, 그 벤처 캐피털이 실제 사용량 기준으로 AI 서비스들을 이제 이렇게 랭킹을 매겨본 거였고요. 지금도 발표가 되고 있고 연에 2번 정도씩 발표가 되는데 저희가 사용량 기준으로 이제 올해 계속 10등 안에 들어있던 것인 거죠. 계속해서 10위 안에 들어 계시고 4위까지 올라간 적이 있고, 네. 그런 상황이군요. 근데 진짜 우리는 사실 네이버 뭐 하이퍼 클로버 X 이런 건 사실 들어봤어요. 네이버에서 홍보를 많이 하니까. 카카오에서도 뭐 AI로 이렇게 메시지 보내는 거 대신 해주는 서비스 같은 거 있으니까 들어보기도 했고, 당연히 챗 GPT, 구글 이런 데가 앞서 있다는 거 들어봤는데 라이너는 못 들어봤어요. 그래서 뭐 어떤 기업인지 어떻게 해서 그 순위에 들었는지 궁금하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사용량이라는 게 한국에서만 쓰이는 거로 한정 짓는 것은 아니고, 거기는 이제 글로벌 VC다 보니까 전 세계 사용량을 기준으로 집계를 했던 것인 거고, 지금 라이너 같은 경우는 사용자의 한 90%에서 95% 정도가 해외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해외 사용량이 많다 보니까 거기에 들 수 있었던 건데, 저희가 상대적으로 한국보다는 좀 미국에 집중을 많이 하고 있어서 한국 분들은 들어보시지 못한 분들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뭘 하는 서비스인가요? 죄송합니다만 이것부터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럼요, 미국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쓴다는 거잖아요. 네, 그럼요. 그러니까 AI 서비스들이 이제 작년부터 되게 다양한 것들이 나왔는데, 이제 그냥 일반적인 툴인 챗GPT도 있고, 캐릭터랑 대화하는 뭐 캐릭터.ai 같은 것들도 있는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AI로 검색을 하는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서 직접 원래는 구글이나 네이버를 이용해서 여러 웹페이지들을 막 들어가서 읽어보면서 자기가 이제 알아야 됐던 것들을 라이너에 질문을 하면은 라이너가 이제 챗GPT처럼 답을 주는데, 그냥 답만 주는 게 아니라 그 답을 어느 웹페이지에서 가져와가지고 이제 답변을 주는지 그 출처 같은 것들을 좀 명확히 해줘서 이제 사용자가 단순히 답만 필요한 게 아니라 이제 들어가서 더 이제 공부하거나 지식을 습득하려고 그럴 때 이제 좀 더 용이한 서비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 강정수 박사하고 AI 시대 진행하면서 퍼플렉시티라는 기업에 대해서 분석한 적이 있는데 퍼플렉시티하고 비슷한 건가요? 퍼플렉시티랑 같은 카테고리에 있는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겠고, 저희가 올해 3월에 발표될 때는 그러니까 퍼플렉시티보다 더 위에 있었고, 순위가 더 높았어요? 네, 저희가 더 높았고 사용량 기준으로. 네네. 9월에는 저희가 이제 더 낮았던 그런 상태에서 AI 검색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거기랑 저희랑 이제 세계에서 1등, 2등 이렇게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구글이나 네이버 같은 검색 사이트인데 뭔가 문의하면 검색된 링크 알려주는 게 아니라 착착착 정리해서 답을 주는 그런 서비스인 거죠? 네네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그러면 실제로 지금 뭐 세계 4위, 세계 9위 이렇게 오를 정도로 뭔가 실적을 보여주고 계신 거일 거 아니에요? 사용자 숫자나 뭐 이런 방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나요? 네, 그렇죠. 저희가 지금은 이제 누적으로 가입된 유저는 1,000만 명 좀 넘어가고, 매달 사용되는 양도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는 중이고, 특히 미국에서 지금 라이너가 좀 중점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고객군이 미국에 있는 대학생, 대학원생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뭔가 공부를 할 때, 과제를 할 때, 논문을 쓸 때 이제 출처가 되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럴 때 용이해서 이제 그때 좀 많이 쓰이고 있고, 여기 지금 나오는 거는 저희 아이폰 앱 다운로드 미국에서 순위인데, 저희 지금 비교 대상은 4라고 해가지고 작년 초부터 되게 지금 저 파란색이 라이너 앱인가요? 파란색이 라이너 앱이고, 그러니까 저희가 원래는 아무래도 과제를 하고 공부하고 이럴 때 쓰이는 서비스다 보니까
컴퓨터에서 좀 많이 쓰이는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는데 최근에는 이제 아이폰 다운로드도 되게 빨리 성장을 하고 있어가지고 네 미국에서 아마 또 멋진 소식 보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는 아이폰 많이 쓰니까 아이폰 그렇죠. 다운로드가 실적에 굉장히 중요한 지표인 거죠. 그렇죠. 그렇게 볼 수 있군요. 근데 또 궁금한 게 어쨌든 지금 투자를 많이 받으셨잖아요. 총 440억 원 받으신 거죠. 최근에도 올해 투자를 270억 원 네네. 받으신 거고 네. 어떻게 해서 그 투자라는 건 앞으로 이 기업이 엄청나게 성장할 거라는 기대를 갖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벤처 캐피털 투자인 거죠. 그렇죠. 네. 어떻게 해서 그 기대를 충족시키셨어요? 그러니까 스타트업에 벤처 캐피털이 투자를 하는 것은 지금까지의 실적보다는 앞으로 이제 보여줄 미래에 투자를 하는 것인 건데 아무래도 그 미래가 크게 느껴지려면은 이제 업사이드라고 부르는데 그 업사이드가 좀 제한이 없어야 되는 건 것 같아요. 근데 라이너 같은 경우는 이제 장점이었던 게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한국에서만 그 한정 지어 가지고 저희가 성장을 할 수 있었던 게 아니라 글로벌의 어느 나라에서든지 지금 라이너는 되게 많이 쓰이고 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도에다가 막 이렇게 점 찍어 보니까 거의 뭐 모든 지역들에 다 라이너 유저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특정 국가, 특정 지역에 뭔가 한정돼 가지고 그 시장을 공략해 가는 게 아니라 전 세계를 다 대상으로 서비스를 한다라는 것이 이제 그 업사이드 포텐셜을 되게 크게 만들어 주는 부분이었고 또 한편으로는 AI 서비스인데 되게 접근 방식이 스타트업마다 많이 달랐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어떤 회사들은 이제 B2B로 가가지고 서비스를 했는데 저희는 이제 B2C 컨슈머를 대상으로 하는 제품을 냈고 그리고 컨슈머 대상 제품 중에서도 우리는 전면 무료입니다 하는 것도 있었지만 저희는 이제 처음부터 비즈니스 모델을 붙여가지고 이제 유료 구독을 하면은 더 많은 기능들을 쓸 수 있는데 그걸 월 한 5만 원 정도 가격대로 책정해서 했는데 이제 걔가 이제 또 나름 잘 팔리기 시작을 하면서 이거는 컨슈머니까 업사이드가 꽤 큰데 그러니까 왜냐면 대상이 많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근데 한국에 제한이 안 되어 있는데 비즈니스 모델도 지금 작동을 하네 이제 이런 것들이 잘 통했던 것 같습니다. 네. 월 5만 원 정도 되는 건가요? 사용료가? 그러면 챗GPT 유료 버전보다 엄청 비싼데요? 챗GPT 유료 버전이 $20니까 한 월 2만 5천 원에서 3만 원? 뭐 그 네.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지금 한 $30대이신 건가요? 저희가 이제 월 36달러. 월 $36. 네네. 그럼 비싼 만큼 비싼 값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쵸. 많이들 가입하세요? 가입자가 좀 늘고 있습니까? 유료 구독자 수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해왔습니다. 네. 근데 그게 챗GPT도 가입할 수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둘 중에 선택을 해서 더 좋아야 되는데 혹시 어떤 점이 더 좋은지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실 수 있어요? 물론이죠. 그러니까 챗GPT도 $20 월에 $20고 퍼플렉시티도 월에 $20고. 맞아요. 네. 인데 라이너는 $36인데 그러니까 좀 비싸잖아요. 그럼에도 이제 사용자들이 요거를 선택을 하는 배경은 보통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캐주얼한 그냥 일상의 호기심을 좀 충족시키기 위해 가지고는 사람들이 그 정도의 비용을 지불하진 않는 것 같아요. 마치 우리가 위키피디아에다가 아마 돈을 내신 분이 거의 없으실 것 같은데. 그렇죠. 네. 거기 네, 항상 돈 내라는 배너는 뜨는데. 네. 네, 실제로 돈을 내보신 분은 거의 없으실 텐데 그거랑 마찬가지로 이제 그냥 일상의 호기심에는 아마 직접 비용을 지불하는 거는 쉽지가 않을 텐데 저희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일을 끝내는데 유용한 툴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과제를 하려고 할 때는 답변에 참고된 문서가 위키피디아면 안 돼요. 예를 들어 제가 막 레포트를 쓰는데 거기다 참조 문헌을 다는데 위키피디아를 달면은 감점 당하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제 항상 내가 갖다 쓸 수 있을 만큼 퀄리티가 높은 그런 출처들만으로 구성된 답변이 필요한 건데 일을 할 때는 그러니까 라이너는 이제 그거를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더 일이랑 밀접하게 맞닿아 있어서 비용이 조금 더 높아도 지불을 잘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갖다 쓸 수 있는 출처라는 게 어떤 건가요? 예를 들면? 굉장히 좋은 질문인데 그게 이제 분야마다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배우게 된 건데 예를 들어 그 막 생화학, 뭐 의학 이런 데서는 그 펍메드라고 하는 논문들이 실려 있는 웹사이트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펍메드에 올라가 있는 것들은 되게 좋은 출처인 건 건데 예를 들면은 어떤 분의 블로그나 이런 데 있는 것들은 갖다 쓰기에 좋은 출처가 아닌 건 거죠. 네. 그래서 이게 각 도메인마다 좀 더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출처군이 있는 곳들이 있는데 저희는 이제 그것들을 선별을 해가지고 답을 내리는 서비스인 건 거고
근데 이제 방향이 그래서 다른 곳들이랑 좀 다른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예를 들어 그냥 일상의 호기심을 충족시켜주겠다는 서비스들은 이럴 필요는 없거든요. 네, 위키피디아나 나무위키도 좋은 출처인 건 거고 그 사람들한테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내가 이걸 가지고 뭐 과제를 해야 된다, 뭐 일을 끝내야 된다 하면은 이제 나무위키가 포함되어 있으면 쓸 수가 없는 건 거고. 네. 거기 그런 점에서 저희가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대학생, 대학원생인데 계속 보고서를 쓰고 논문을 써야 되는데 출처가 있는 걸 이제 자료를 찾아야 되는데 어차피 내가 자료를 찾으려면 사야 될 수 있는데 책을 사거나 뭐 잡지나 학술지를 구독하거나 해야 될 수 있는데 그거를 라이너를 구독하면 예컨대 그 출처들을 검색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여러 출처를 한꺼번에 찾을 수 있다. 네네. 뭐 이런 점에서 이제 가치가 네. 있다. 이렇게 그렇죠. 해석할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래서 이제 되게 보통 일을 할 때 읽어야 되는 것들은 또 복잡하고 길고 그런 문서들이 많잖아요. 그것들을 이제 자기가 다 읽어봐야 되는 것들, 뭘 읽을지를 막 생각하고 들어가봐야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AI가 대신 해주는 것이니까 어떻게 보면은 되게 시간을 작업하는 시간과 막 노력을 좀 단축시켜주는 거라고 볼 수 있겠고, 이게 대학생, 대학원생이라고 제가 말씀은 드렸지만 대학생, 대학원생의 수가 많아서 이제 저희의 그 메인 고객인 건 거지. 예를 들면은 뭐 단기간 내에 되게 믿을 수 있는 정보들을 많이 습득해야 되는 분들이 직업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저희가 해보니까 컨설팅 하는 분들도 짧은 시간 안에 여러 도메인들을 옮겨 다니면서 전문성을 확 쌓고 이제 네. 뭘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아니면은 뭐 마케터라거나 기자분들이라거나 다 좀 비슷한 니즈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라이너를 보통 다 잘 사용해주고 계십니다. 아니 사실 저희 언론도 그래요. 네. 이렇게 막 검색하다가 사실 뭐 나무위키에 나온 거나 네이버 블로그에 나온 얘기 많지만 그거를 그대로 얘기하기는 참 힘들어요, 사실. 2차, 3차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과정 없이 한 번에 검색할 수 있게 해준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아, 근데 참 궁금한 게, 아니, 대표님 죄송합니다만, 사업한 지 얼마나 되셨어요? 라이너 시작한 지 이제 10년 정도 됩니다. 10년? 네. 혹시 실례지만 연세가 제가 몇 이제 년생이신가요? 한국 나이로 여쭤봐도. 35입니다. 35, 한국 네. 나이로. 그러면은 90년생이신가요? 네, 대학교 졸업할 즈음에 이제 라이너 시작했습니다. 아, 굉장히 일찍 시작하셨네요. 아니, 저는 그러니까 몇 가지 점에서 일단 이런 검색, AI 검색이라는 것 자체가 되게 새로운 건데 이 아이템을 어떻게 생각하셨고, 근데 그 신뢰받는 출처를 찾아낸다는 것도 또 되게 어려운 기술일 것 같은데 이거는 또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됐는지 궁금해요. 그 10년 전부터 그렇게 그 아이들 천재적이셔서 그렇게 딱 시작하셨을 수도 있지만 과정이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이제 굉장히 좋은 질문인데요. 저희가 다른 AI 스타트업들이랑 좀 다른 점이 거기에 있는 건 것 같아요. 그 AI 기술이 이제 막 붐이 일어난 다음에 시작된 그런 스타트업이 아니라 그 앞에 한 8년 정도의 그 버티는 기간이 있었다라는 점이 좀 다른 점인 것 같은데, 저희 라이너가 이름이 라이너인 이유가 그 원래 밑줄 긋는 형광펜 유틸리티로 이제 시작을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크롬 같은 브라우저에 설치하는 확장 프로그램이 이제 라이너의 전신이에요. 근데 그때도 저희가 계속 지향했던 거는 사람들이 좋은 정보를 쉽고 빠르게 찾고 이해하고 잘 갖다 쓸 수 있게 돕고 싶다. 이제 이게 저희의 항상 비전이었는데, 그 당시에는 2015년에 시작을 했는데 그때는 AI, 딥러닝 이런 단어도 엄청 쓰일 때가 아니고 사실 알파고도 나오기 전이에요. 네, 알파고 2016년이니까.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할까에 있어서 지금 같은 그림이 솔직히 처음에 있던 건 아닌데, 대신에 갖고 있던 생각이 인터넷이 엄청나게 범람하고 있는데 정보들로 그 정보들 중에서 사람한테 유용한 정보를 어떻게 이제 딱 필터링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든 생각이 그냥 사람들이 유용한 정보에다가 표시하고 다니게끔 하고 그거를 이제 마치 그 당시 빅데이터라는 말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빅데이터로 모을 수 있으면 이거야말로 인터넷을 한번 정제하는 것 아닌가? 네. 근데 이렇게 사람의 손으로 필터링한, 사람의 손으로 정제한 인터넷을 우리가 알 수 있으면 이걸 가지고 검색 엔진을 만들거나 추천 피드를 만들면은 구글보다 더 정교한 검색, 페이스북보다 더 깨끗한 피드 같은 게 만들어질 수도 있지 않나? 이제 이런 망상이 대학교 4학년 겨울방학 때 이제 시작이 됐던 거고요. 네, 그랬던 거고. 전공은 어떻게 되세요? 저 컴퓨터 과학입니다. 네, 컴퓨터 공부하시다가 어쨌든 그런 네. 생각이 드셨을 네,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형광펜으로 시작을 했는데 계속해서 이 형광펜 유틸리티로부터 나오는 데이터를 가지고 좀 정제된 인터넷을 만들어 보고 싶은 욕망? 그런 꿈이 있었는데,
2020년까지는 못했어요. 왜냐면은 저희가 그 당시까지는 투자도 뭐 거의 안 받고 저희끼리 자생하는 구조로 이제 먼저 만들려고 해서 형광펜 유틸리티로 이제 막 BEP 넘기고, 물론 지출도 엄청 작았지만 그때는 그런 노력들을 했었는데 2020년 정도 되니까 그때부터 그 전 세계에서 좀 자연 성장이 일어나고 형광펜 쓰는 유저들도 막 몇십만 명 되고 월에 이러니까 이 데이터가 이제는 좀 쓸만하겠다 싶어서 2020년, 21년, 22년에 그 검색과 추천 서비스를 막 만들려고 노력을 했는데 사실 검색 서비스를 했는데 잘 안 됐어요. 2020년, 21년, 22년에. 왜냐면은 돌이켜 보건데 그냥 질문을 던졌을 때 저희가 해줬던 거는 답을 주는 건 아니었고, 답이 있을 가능성이 높은 고품질 출처들. 왜냐면 다른 사람들이 이제 형광펜 많이 칠하는 웹페이지들이었기 네네.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찾을 수 있게 해주는 거였는데, 솔직히 구글 검색이랑 경험 차이가 별로 안 났었나 봐요. 그래서 유저들이 잘 안 써줬는데 추천 서비스는 잘 됐어요. 왜냐면 당신과 유사한 걸 읽은 분들이 다 봤는데 당신은 아직 안 본 것들, 이런 거였어가지고 그랬는데 챗GPT가 나온 다음에 이 기술을 활용하면 경험을 바꿀 수 있겠다. 왜냐면은 검색이 이제 링크의 나열이 아니라 링크 뒤에 있는 원래 답이 더 중요한 건 건데 그 답을 앞으로 꺼낼 수가 있으니까 답을 먼저 주고 더 읽고 싶으시면은 들어가서 읽어보세요. 네네. 이렇게 이제 바꾸는 거죠, UX를. 그렇군요. 경험을. 그거를 하니까 그게 잘 됐어요. 네. 아, 그런 배경이. 그거를 도입한 시점이 그러면 22년인가요? 정확히는 저희가 22년부터 시도를 좀 했고요. 시도를 했고. 근데 22년에는 GPT-3까지만 나와 있어가지고, 그래서 제 페이스북 피드 들어가 보면은 그 막 프로토타입해서 올려놓은 것들이 있어요. 22년 챗GPT 나오기 전에도. 네네. 근데 서비스 할 수준이 안 돼서 서비스는 못했는데 23년 3월에 그 GPT 3.5 터보라고 챗GPT에 기반이 되는 거대 언어 모델의 API가 출시가 됐는데 네. 그거 쓰니까 이제 서비스 가능한 수준으로 올라와서 저희가 작년 3월부터 지금 AI 검색 서비스를 운영했습니다. 작년 3월부터요. 네네네. 그러면 다시 말해서 2014년에 창업해서 장장 한 9년 동안은 어떻게 보면 땅속에서 이렇게 막 알 낳고 준비하다가 이제 막 네. 땅 위로 올라와서 부활을 시작하려고 그쵸. 하는 애벌레 같은 이런 상황이네요. 투자를 그러면 받으신 시점이 어떻게 됐어요? 저희가 맨 처음에 투자 받은 게 2016년. 그때는 이제 저희가 순서를 보면 2016년에 한 시드보다 더 앞이죠. 한 1억 한 8천만 원 정도 투자로 이제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2017년 정도에 한 6억. 그 다음에 조금 버티다가 형광펜 유틸리티 잘 만들고 추천 서비스로 넘어갈 수 있었던 2020년, 21년, 20년? 네. 그때 한 50억 정도 투자를 받고 그 다음부터 규모가 좀 커졌어요. 그렇습니다. 그때가 이제 막 검색을 만들어 보려고 노력하고 계실 때 그 비전 가지고 투자를 받으시고 최근에는 이제 조금 실제 프로토타입 같은 게 나온 다음에 더 큰 투자를 받고, 올해 받으신 거는 이제 요 라이너 검색 사이트가 시작되고 나서 받으신 거죠. 사용자도 좀 들어오고 그러면서 받으신 건가요? 네, 맞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근데 이 시점에서 꼭 이게 곤란하실지 모르지만 여쭤봐야 되는 게, 우리 지금 이 방송에서 챗GPT 만든 오픈 AI, 뭐 구글, 제미나이 만드는 구글, 뭐 마이크로소프트 많이 다뤘거든요. 그런 기업들 보면 근데 굉장히 많은 돈을 투자를 하잖아요. AI 칩도 직접 사가지고 다 직접 학습시켜가지고 AI 만들고 엔진 만들고 그러는데, 그런데 하고 경쟁하셔야 되는 거죠. 거기서 좀 어떻게 경쟁이 되는 건지. 어쨌든 투자 받으신 돈 규모로 따지면 굉장히 큰 돈이지만 440억 원이고 저쪽은 이제 몇십조 원씩 가지고 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실제로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모델을 만드는 거랑 제품을 만드는 거랑은 좀 분리를 해서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챗GPT를 만드는 것과 GPT-4를 만드는 거는 이제 분리해서 봐야 되는데, 모델을 만드는 거는 되게 천문학적인 비용이 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스타트업이 이제 그 모델을 가지고 오픈 AI랑 싸우겠다 이러면은 굉장히 어려운 싸움이 되는 게 맞는 것 같고, 근데 이제 다행히도 오픈 AI도 이제 그 거대 언어 모델을 API화해서 사용할 수 있게 하고, 뭐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 엔트로픽도 클로드, 뭐 구글도 제미나이, 뭐 등등 이렇게 API로 쓸 수 있는 것들이 나오다 보니까 저희 같은 제품을 만드는 회사들은 그들이 이제 수천억 수조를 투자해가지고 만든 그 모델을 어떻게 보면 모델의 혜택을 좀 보는 회사가 되는 건가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메타에서 라마 같은 그 거대 언어 모델을 오픈 웨이트라고 했는데 뭐 오픈 소스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어쨌든 네. 공개를 해가지고 저희 같은 회사들이 그런 오픈 AI 같은 서비스한 그 회사한테 의존하지 않고도 저희가 자체적으로 거대 언어 모델을 이제 파인 튜닝 해가지고 운영할 수 있게끔 만들어줬기 때문에 지금 생태계에서는 거대 언어 모델한테 엄청 의존적이지는 솔직히 않기는 해요. 예. 하지만 여전히 이제 그 대기업들이 무섭기는 하죠. 왜냐면은 제품을 만드는데 수조원이 필요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그들이 그 엄청난 돈 그리고 이미 퍼뜨려 놓은 다른 제품들을 통해 가지고 자꾸 그들의 새로운 AI 제품을 유통시킬 수가 있으니까 유통 사이드에서는 저희가 불리한 게 확실히 맞지만 또 이제 좋은 점 중에 하나는 이거는 처음 맞는 웨이브이기 때문에 사실 사람들이 아직 AI 제품들 잘 몰라요. 그래서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은 챗GPT는 거의 다 알지만 챗GPT가 아닌 제품들은 아직 잘 몰라요, 사람들이. 예.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유통력이 강한 곳들이 있어도 사람들 머릿속에 자리를 아직 하지는 못해서 기회가 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아 근데 직접 고객들을 만나세요? 이 엄청 사용자들을? 만나죠. 예. 아 그래요? 아 저는 컴퓨터 공학 출신이고 하셔서 직접 개발하시고 이런 것만 하시리라고 상상을 했는데 어떤 사람들 만나보셨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라이너를 사용해주는 분들을 수소문해서 이제 만나는 건 건데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의 대학생들이 메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으니 그거를 이제 하고 있다고 봐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되게 좋은 질문인 게 보통은 해외에다가 뭐 사무실을 연다라고 했을 때 그게 가지는 의미는 그 해외 영업소인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세일즈를 하기 위한 이제 지점 같은 느낌이 많은데 저희는 100% 컨슈머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샌프란시스코에 사무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무실의 역할은 이제 고객 만나고 고객 소리 듣고 저희가 뭘 못하는지 뭘 잘하는지 들어서 이제 개선하거나 새로운 걸 제안하거나 그리고 이제 그걸 가지고 미국에서 이제 유통, 마케팅 같은 것들을 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하게 되는데 저도 지난주에 한국에 왔거든요. 예. 자주 이제 미국에 가 있으면서 그런 활동들을 같이 하죠. 예. 혹시 얼마나 만나세요? 많이 만나지는 못할 것 같은데 직접 막 이렇게. 그러니까 저도 만나는데 저는 이제 여러 인풋들 중에 하나인 건 거고 저희가 최근 한 6주 동안에 만난 저희 타겟 고객이 한 400명 정도. 6주 동안 400명. 네, 타겟 고객이면은 뭐 대학원생 네, 같은 맞습니다. 네. 분들. 뭐라고 그럽니까 만나면? 이거 기밀인가요? 아니요. 이게 되게 재밌는 게 그러니까 좋아하는 이유들이 되게 명확하고 싫어하는 이유들은 되게 다양하고 네. 근데 저희가 뭐 모든 걸 잘해주는 서비스는 아니니까 딱 좋아하는 거 더 잘해주려고 하고 근데 이제 미니멈은 좀 맞추려고 하고 좀 이런 상태인 건데 좋아하는 이유에서 되게 인사이트가 좀 있어요. 뭐냐면은 그러니까 사람들은 우리는 마치 답을 원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답이 아니라 답과 그 출처의 페어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한다. 왜냐면은 일단 사람들이 제일 중요한 인사이트 1번은 사람들이 AI를 아직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대학생들도. 솔직히 뭐 미국 믿으시겠어요? 대학생들. 이거 보시는 분들도 AI가 하는 소리 그대로 다 안 믿으실 거라고 네. 저는 생각을 하는데 AI를 안 믿다 보니까 이걸 믿게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이 필요한데 그 중에 하나가 출처를 엮어주는 것 아니면은 그 팩트 체크를 해주는 것 아니면 직접 들어가서 읽어보세요라고 창구를 뚫어주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한데 그러니까 어쨌든 답만 있어가지고는 사람들은 아직은 그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라이너가 좋은 이유는 답과 출처의 페어인데 출처의 퀄리티가 되게 높다. 거의 이제 요거여가지고 저희는 계속 그 신뢰할 수 있는 답변, 신뢰할 수 있도록 만드는 출처, 그리고 잘 갖다 쓸 수 있게끔 돕는 여러 장치들 이제 그런 것들을 막 열심히 만들고 있습니다. 그 만나보시면은 그 고객들한테 경쟁 제품이라고 할 수 있는 챗 GPT나 뭐 구글의 제미나이 이런 것, 퍼플렉시티 이런 것도 물어보세요. 전체적으로 좀 반응이 어떤 거? 미국 대학생들은 AI 얼마나 수용하고 있는지 이것도 궁금해서. 물론이죠. 이게 참 그래서 재밌는 게 챗GPT의 마켓 페네트레이션 뭐라 그러지? 어쨌든 마켓에 이제 도달한 비율은 거의 100%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챗GPT를 안 써봤다라는 애들은 없다. 시장 침투율이라는 용어. 네, 시장 침투율. 얼마나 많이 써봤냐 이거죠. 네. 써봤냐는 거의 100%인데 뭐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 쓰냐? 그러면 또 그거는 사실 아니고 어쨌든 다 들어봤다, 다 써봤다. 근데 챗GPT를 제외하고는 사실 그 정도 레벨에 도달한 서비스가 없어요. 이게
아까 저희가 말씀드린 라이너가 올해 3월에는 4등, 그 9월에는 9등했다는 그 랭킹을 봐도 1등인 챗GPT만 일주일에 몇억 명이 쓰는 제품인 것이지 사실 2등부터 봤을 때는 다 몇 천만 명 레벨이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우리는 AI가 엄청나게 세상을 많이 바꾸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어느 부분에선 바꿨지만 인구가 우리 80억 명인데 1등 제외하고는 아직 억 단위에 도달한 게 없다라는 것은 뭐 거의 사실 AI 모른다고 봐도 돼요. 네, 지금. 그러네요. 아직 네. 초기네요. 네네. 근데 당연히 이제 초기인 것도 어쩔 수가 없는 게 작년 3월부터 이제 이런 서비스가 가능해진 거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사실 엄청 초입이고 지금이 되게 뭐랄까 중요한 때인 것 같아요. 아. 네, 회사들한테.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보니까 스타트 라인에 딱 우리 다 같이 있는데 챗GPT는 오픈 AI는 저만큼 앞서 네. 있는 건 사실이지만 나머지들은 아직 뭐 네. 한 발 두 발 앞에 있을 뿐 맞아요. 거의 비슷할 수 있다. 우리나라 기업들도 네. 그럼요. 우위를 점할 수도 있겠다 이런 네. 기대도 드네요. 숙련공님이 질문 주셨는데 LLM을 하겠다는 거냐? 뭐 이런 질문인데 그거 여기 답변 가능하세요? LLM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다. LLM은 그 오픈 AI가 만들거나 아니면 뭐 메타 같은 곳에서 이제 라마 같은 것들을 오픈으로 내놓거나 하는 부분인 것이고 저희는 이제 그거를 사용해서 서비스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LLM을 활용해서 활용해서. 검색을 네. 검색이 신뢰도 있는 검색이 잘 되도록 만들려는 뭐 그런 서비스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죠. 네,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어쨌든 우리나라 AI 기업이 엄청 성장하기 어렵고 여러 가지 문제가 지적되고 요즘 막 탈한국 많이 하시잖아요. 또 어떤 면에서는 근데 지금 베이스는 한국에 있으시고 서비스 미국의 대상으로 많이 하시고 이런 상황이신 것 같은데 좀 이런 기업들이 잘 됐으면 좋겠거든요. 우리는 그러면 우리 사회나 우리 정부가 뭘 더 잘하면은 좀 더 편하게 사업을 하실 수 있을까요? 이게 미국에서 서비스를 운영하고 사람들을 만나보면 많이 느끼는 게 좀 운동장이 많이 기울어져 있다라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긴 하거든요. 뭐 예를 들어 이건 말하는 건 실리콘밸리인 건데 실리콘밸리에 엄청나게 많은 인재들도 있고 엄청나게 많은 자본들도 이제 있는데 그 인재와 자본이 되게 재밌는 게 규모도 큰데 좀 더 낙관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래는 밝다. 그리고 좀 더 큰 어젠다를 던져도 그거에 대한 수용력이 좀 높다고 해야 될까요? 와, 넌 그렇게 생각해? 이러면서 난 이렇게 생각해. 막 좀 더 수용력이 높은데 거기서 이제 싸우고 있다 보면은 조금 벅찬 부분들은 가끔 그런 데서 오기는 해요. 그 뭐랄까 냉소 냉소 같은 것도 있겠고 냉소. 예, 아니면은 그 자본의 규모에서 오는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한 300억 이제 최근에 받은 건데 저희의 경쟁사는 뭐 작게는 600억, 많게는 막 몇 천억씩 받은 상태거든요. 미국 기업들인가요? 네, 미국 기업들이죠. 근데 사실 저희가 유저 더 많은 서비스도 있어요. 몇백억 받은 애들보다는. 근데 그러면은 이제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싸우고 있는 건 거죠. 그래서 좀 자본이든 정책이든 인재든 조금 더 낙관성을 띠고 도와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긴 있으나 뭐 결국 기업가는 알아서 결과로 말하는 거니까 결과로 말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과로 말하는 것이다. 너무 마음에 듭니다. 네. 어쨌든 결과가 지금까지는 괜찮은 것 같고 앞으로도 잘 나오면 좋겠네요. 네네. 오늘 여기까지 좀 말씀 여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강정수 박사 모시고요. 뭐 테슬라 이야기 그리고 중국 전기차의 공세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중국 전기차 공세가 심각한 거 아닙니까? 그 몇 번 비아디 얘기해 주셨는데 네. 지금 한국에도 출시가 됐어요. 지금 비아디가 현재로 지금도 그때 테슬라 추월했을 때 한번 말씀 주셨는데 지금도 네. 계속 1위를 유지를 하고 있나요? 어떤 상태인가요? 사실은 비아디는 전기차만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라든지 하이브리드 생산하기 때문에 이것 총량에서 테슬라를 앞섰던 것이지 순수 전기차만으로는 이번 3분기 때 테슬라를 앞섰던 것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비아디 같은 경우에는 정말 파상 공세인데 사실은 여러분들이 예를 들자면 지난 3년 만에 이 비아디의 생산량 자체가 대단히 3배 정도로 100만 대에서 한 300만 대로 증가를 했는데요. 비아디만 보셔봐서는 안 되는 거고요. 중국 공산당 정부라든지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비아디가 1등하는 것, 2등하는 것, 3등하는 것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지금 한 100여 개 정도의 아직까지 전기자동차 기업들이 중국에 남아있는데 이것이 10개로 정도는 줄어들 거라고 지금 스스로가 샤이펑의 대표 같은 경우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10년 안에 여기 있는 대부분의 브랜드들이 사라질 것이다. 근데 중국 입장에서는 뭐냐면
중국이 내수가 안 좋은 상황 속에서 그리고 중국의 그러니까 자동차 산업이 글로벌에서 1위를 찍는 것이 중요하지 어떤 브랜드가 하는 거는 제일 중요하지 않은데 이 상황 속에서 그래도 비아디가 두각을 보이면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중국의 기업이라는 거고 왜 이런 상황이 발생했는지를 저희가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건 봐야 되는 그 이유는 뭐냐면 제2의 비아디, 제3의 비아디, 제4의 비아디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 그래요. 그 가장 큰 원인은 여러분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바뀌었을 때 뭐 테슬라에겐 특혜를 줬지만 중국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합작법인을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었잖아요. 가장 어려운 기술이 사실은 한국이 그걸 해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기적 같은데 이 내연기관과 파워트레인 즉 이 폭발력으로 이루어지는 상하 운동을 회전 운동으로 바꿔서 자동차 밖에 전달하는 이 시스템을 웬만해서 못 만든다라는 거예요. 55대 55 조인트 벤처로 있어서 그 기술은 못 빼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버리게 되면 시장 진입 장벽이 낮아지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전자 제품과 반도체와 배터리가 전체 자동차 가치의 그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 중국이 다른 업체들에게 하청을 하면서 다른 외국계 기업에게 하면서 이 기술력을 발전시켜 왔잖아요. 그럼 요 파트 묶고 요 파트 묶고 요 파트 묶으면 자동차 만드는 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1000개가 넘게 시작을 했다가 지금 100개 남았지만 그 수많은 기업들이 부도가 나면서 그 기술들이 계속 이전됐던 거거든요. 그러면 저는 제2의 비아디, 제3의 비아디가 나올 수밖에 없는 산업 환경이 생겼다. 왜? 시장 진입 장벽이 그냥 사라져 버렸다. 그거는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새로운 패러다임이 저는 생기고 있다라는 거고 그건 조금 더 말씀드리려고 했던 폭스콘 같은 사례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는 자동차 산업 자체가 완전히 새로운 국면으로 저는 들어가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이런 국면에 대한 대응들을 하지 못할 경우에 여러분들 현대기아차가 저는 잘했으면 좋겠다고 저는 생각해요. 수출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대단히 미국에 수출을 많이 하고 있고 현대기아차 역사에서 이렇게까지 성장한 적이 없었는데 이 성장이 그렇게 오래 안 갈 수도 있다. 네. 산업 질서의 재편이 대단히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럼 지금 말씀하신 그 질서에서 현대기아차나 테슬라 같은 기존의 이 전기차 기업들은 어떤 방식으로 지금 대응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테슬라 같은 경우에나 비아디 같은 경우에 가장 큰 특징은 여러분 이 버티컬 인테그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수직 통합이라고 하는데요. 자동차의 역사를 보면 가장 큰 거는 물론 메르세데스 벤츠가 처음으로 자동차를 만들고 있었고 뭐 디젤이라는 사람이 자동차 만들고 포르쉐가 만들고 있었지만 독일이 그런 역사를 자랑하지만 대량 생산한 거는 헨리 포드라는 자동차 회사를 만들고 거기서 모델 T를 처음으로 그렇죠. 1907년에 8년에 만들면서 대량 생산이 이루어진 거거든요. 여기에 처음으로 도입됐던 게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 맞아요. 네,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을 처음으로 공장에 도입하면서 대량 생산 체계를 가지면서 자동차가 대중화의 시대를 만들게 되거든요. 그때 포드 자동차의 공장에 보면은 철강 공장도 있었고요, 고무 공장도 있었고 유리 공장도 있었어요. 다 갖고 있었네요. 왜 그러냐면 자동차를 처음 만드는데 자동차에 들어갈 유리를 어디가 납품하며 누가 타이어를 만들어주며 자동차에 들어갈 셀을 누가 만들겠어요. 다 스스로 만들었던 거예요. 이런 것을 전문 용어로 생산의 깊이라고 해서 프로덕션 뎁스라 그래요. 이게 100%였어요. 네. 100%를 자기가 했던 거예요. 근데 자동차 산업의 역사는 이 100이 계속해서 줄어듭니다. 이걸 결정적으로 줄이게 만들었던 것이 토요타예요. 토요타가 여러분 1970년대 80년대 린 프로덕션이라는 걸 쓰면서 얇은 프로덕션인 걸 하면서 왜 우리가 다 만드냐. 오히려 브레이크 시스템은 브레이크만 잘 만드는 회사가 만들고 타이어는 타이어 잘 만드는 회사가 만들고 의자는 의자 잘 만드는 회사가 만들고 유리는 유리 잘 만드는 회사가 만들어서 그 업체들이 규모의 경제로 토요타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혼다도 하고 독일 자동차도 하고 한국 자동차 하면은 여기도 규모의 경제가 만들어지니 훨씬 더 저가로 동일한 제품을 만들고 여기에서 이익을 많이 내다 보면은 R&D도 많이 하면서 품질도 좋아질 거니 우리는 이들하고 중요한 협력 파트너만 맺으면 된다. 이것이 토요타가 만들어냈던 토요타 생산 방식이라는 거죠. 이걸 겪으면서 생산의 깊이는 계속해서 낮아집니다. 대단히 낮아지고 현대 같은 경우에도 대단히 애매한 구조로 또 이제 순환 출자 구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현대 모비스라는 기업에서 사실은 또 핵심 부품을 또 현대자동차에 납품하는 구조. 그리고 현대 모비스를 흔히 말하는 이 회장 일가에서 장악하고 있는 모비스를 통해서 현대차와 기아차를 지금 장악하고 있는 이런 형태로 구성이 됐던 거잖아요. 근데 이것도 뭐냐면 내연 기관이 영원할 거라는 구조 속에서 짜왔던 거죠.
근데 현대 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연기관에서는 중요한 역할을 못하게 되는 구조인데요. 전기차에서는. 네. 그래서 아직까지 현대차는 프로덕트 생산의 깊이가 지수가 낮습니다. 네. 이거를 거의 지금 75%까지 끌어올린 것이 테슬라고요. 네. 그리고 테슬라는 이걸 계속해서 끌어올리겠다라는 거고, 그런데 지금 비아디 같은 경우에는 일부 차량 오토3 같은 경우에는 95%예요. 아, 그럼 모든 걸 다 생산을 자기가 만들기 직접 하는 시작하는 거예요? 거죠. 이러면서 왜냐하면 그래도 될 정도로 부품의 많은 부분이 사라졌어요. 아, 그렇죠. 그렇죠. 부품의 전체 내연기관에 들어가는 것에 7분의 1이라는 사람들도 있고 6분의 1, 5분의 1이라는 사람도 있는데요. 요번에 어제자죠. 테슬라의 주가가 지금 막 어제자 그래도 많이 올랐는데 네. 거기에서 이제 로보택시 담당자가 나와서 설명을 한 거예요. 전체 이 사이버 트럭에 들어가는 사이버 트럭이 아니라 사이버 캡 네. 로보택시 들어가는 부품이 모델 3의 반도 안 된다는 거예요. 아, 그 더 줄었다는 거네요. 계속 줄이고 있는 거예요. 줄이고 있다 보니 생산 단가는 낮아지는 거고, 근데 줄이다 보니까 이게 뭐가 되냐면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컨트롤러라는 것이 있어요. 부품의 어떤 구성 단위에는 이 컨트롤러에 흔히 말하는 미들웨어라는 소프트웨어가 들어갑니다. 요것들을 다 연결하면서 흔히 말하는 우리가 운영 체제라는 것들이 이 전체를 움직일 수 있는 거거든요. 스마트폰이나 아이폰이나 갤럭시에는요, 이 컨트롤러 부품에 있는 컨트롤러는 다 설계가 애플에 의해서거나 삼성에 의해서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 딱 OS랑 궁합이 맞아가지고 딱 OS가 들어가면 운영체제가 들어가면은 모든 부품을 통제할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자동차는 절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내연기관은 일어날 수도 없어요. 부품이 너무 많고 그 부품 중에서 핵심 부품인 내연기관의 폭발물은 컨트롤러로 통제도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전자적으로, 그러니까 소프트웨어적으로 통제도 잘 안 된다는 거죠. 전기차는 이 부분이 잘 되는데 테슬라는 그거를 스스로 하겠다고 생각하면서 자꾸 부품들을 줄여요. 네. 부품을 줄이면서 테슬라의 슬로건이 뭐냐면 엔지니어의 The best part is no part라고 그래요. 가장 훌륭한 부품을 없애는 것이다. 네. 그러면서 계속 부품을 없애면서 컨트롤러를 통합하고 이 컨트롤러를 이더넷으로 심지어는 연결하면서 흔히 말해서 하니스 작업이라고 하는 전선줄 연결 작업도 예를 들자면 모델 S에는 3km 가까이의 전선줄이 들어갔어요. 근데 이 일반 차량마다 대부분 2km에서 3km씩 들어가거든요. 네. 그런데 사이버 트럭 같은 경우에는 100m로 줄였어요. 100m요? 네. 그러니까 가장 안전이 있는 이 안전이 중요한 스티어링 휠 같은 경우라든지 브레이크 시스템의 가스 페달에만 전기줄을 이중적으로 해놓은 거죠. 이더넷으로 연결하면서 다 이더넷으로 무선 통신을 하게 만들어 놓고 핵심 보안 그러니까 안전 기술 같은 경우만 전선줄로 좀 연결을 해준 거죠. 이게 100m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훨씬 더 총대하기 쉬운데 사이버캡 가면 이게 100%로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면은 프로덕션 뎁스도 높아질 뿐더러 그리고 이 운영 체계가 들어가기 좋게 되는 거죠. 여기에서 자율주행이 더욱더 완벽해질 수 있는 거죠. 지금도 이번에 버전 13이 나와서 완벽해지고 있지만 이렇게 자동차 산업의 생산 패러다임이 내연기관하고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폭스바겐이 붕괴되는 것도 이 내연기관도 만들어야 되는데 전기차의 새로운 플랫폼도 개발해야 되니까 R&D 인력도 나눠줘야 되고 서로 또 싸워요. 그렇게 회사 내에서 권력 투쟁이 있죠. 우리가 지금까지 회사 먹여 살렸는데 새로운 거 만드는데 자꾸 얘네들이 새로운 걸 시도하는 것을 막고 그냥 여기 내연기관에 썼던 거 부품 여기 가서 또 쓰고. 그러니까 동력 장치는 안 쓰더라도 원래 있는 전통 부품 사업을 너네가 써줘야 이게 규모의 경제가 나면서 우리가 이윤을 낼 텐데 혁신을 자꾸 저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출연자들은 이러한 흔히 말하는 레가시죠. 전통에 대한 구애를 받지 않다 보니 혁신적으로 치고 나갈 수 있어요. 지금 현대자동차나 기아자동차도 잘 만들지만 완벽하게 전기차를 처음부터 끝까지 새롭게 설계했구나. 이런 느낌은 안 드는 그런 거예요. 느낌 아니죠. 예, 대표적으로 여러분 샤오미가 지금 전기차를 만들고 있잖아요. 네. 샤오미가 스마트폰 만들고 뭐 정말 진짜 모든 가전제품 다 만드는 회사가 전기차를 만드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착각을 하고 이거 샤오미가 제작하는 거 아니에요. 바이기라고 해서 BAIC라고 해서 중국에 있는 전기차 전문 업체가 샤오미의 주문 생산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근데 이 샤오미는 이거의 디자인을 또 유럽에 있는 사람들 가지고 가서 디자인을 만든 거예요. 중국 사람들이 한 명도 안 꼈다 그래요. 유럽에 있는 디자이너들도 껴가지고 요거대로 만들어 달라고 하니까 이제는 만들어 줘요. 자동화에서. 주문만 하면 그대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대로 만들어주는 시대로 왔다는 건 대단히 큰 변화죠. 굳이 그렇죠. 여러분 휴레팩카드가 1990년에 1990년대부터 6년부터 해서 우리가 왜 컴퓨터를 만들어야 되지 직접? 이거 외주 주자.
그래서 1920년까지 해서 이걸 이제 100% 외주줍니다. 후레페카드라든지 데일이라든지 여러분 그렇죠. 직접 HP. HP 직접 제작 안 해요. 그런데요 직원 수도 더 줄고요. 그다음에 자산 투자를 안 해도 됩니다. 공장 설비를 안 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부담 훨씬 덜해지겠네요. 그렇죠. 애플도 공장 없잖아요. 어디가 만듭니까? 폭스콘에서 애플의 아이폰의 70%를 혼자 만들어줘요. 이런 업체가 잘해주면 되는 거고 공급망 관리만 잘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익률은 훨씬 더 높아지죠. 그렇죠. 그러면 애플은 생산도 안 하면서 생산도 안 하면서 근데 계속 계속해서 R&D를 하면서 어떻게 제품을 개선할 것인가에 대한 흔히 말하는 디자인만 하는 거예요. 디자인만 하면은 여기에 맞는 공급 업체들이 다 그러니까 높은 품질로 만들어준 이제 지금 만드는 게 뭐냐면 자동차도 이렇게 가면 안 되냐라는 주장이 나오기 시작하는 그런 거예요. 거군요. 이 바로 요즘 그렇구나. 폭스콘에서 시작하고 있는 자동차 산업에 대한 진출이고 그 말씀드리면서 폭스콘은 그러니까 애플의 스마트폰 만드는 회사로 우리는 다 알고 있는데 자동차를 만든다는 이미 건가요? 6개 종류가 있고요. 본인이 이번에 10월 달에 2가지를 더 추가하면서 미니밴하고 소형 버스를 추가하면서 앞으로 우리 화이트 레벨이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현대자동차가 우리한테 주문해달라면은 디자인 변형해서 만들어주겠다. 본인들이 직접 소매 판매하는 건 아니고. 아니고 생산만 해주겠다. 기아차가 주문하면 만들어주겠다. 비아디가 만들어서 주문해주겠다. 그래서 이번에 미국으로 입성을 합니다. 왜냐하면 폭스콘은 중국의 공장도 있지만 세계 곳곳에 공장이 있잖아요. 어느 기업입니까? 타이완 기업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TSMC 다음에 제조는 폭스콘이 잘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폭스콘이 지금 자동차 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꾸겠다라는 거예요. 이제 왜 포드한테 가서 그러는 거예요? 포드가 왜 이거 다 만드세요? 왜 크라이슬러가 스텔란티스가 다 만드세요? 왜 닛산이 다 만드세요? 왜 토요타가 우리가 만들어 줄게요. 우리가 그 대신 여러 가지 플랫폼을 만들어 줄게요. 여기에 벌써 마이크로소프트도 투자하고 있고요. 네. 다양한 빅테크들이 투자하기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훨씬 더 이들이 전문화돼서 생산의 깊이를 이쪽에서 뭐 100%로 가져가든 60%로 가져가든 50%로 가져가든 알아서 하는 거고 하이 퀄러티 가장 품질 좋은 전기차만 만들어주면 되는데 이게 왜 가능해졌냐? 진입 장벽이 낮아져서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스마트폰하고 전기차하고 뭔가 거리가 있는 기기 같은데 비슷한가 보죠. 그러니까 박스콘도 제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원래는 애플에서 애플카 지금은 접었지만 한다고 하니까 그거 만들려고 했다고 그때 맞아요. 들었었는데 그 시작은 그렇게 했지만 왜 우리가 애플카만 만드냐? 우리가 왜 다양한 것들 만들어줄 수 있고 폭스콘이 여러분 아이폰만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소니도 만들어 달라고 하고요. 델도 거기에다 뭐 만들어 달라고 하고요. 스마트폰을요? 아니요. 일반 컴퓨터. 컴퓨터. 뭐 그다음에 플레이스테이션 뭐 이런 것들 다 폭스콘이 만들어줘요. 그냥 어떤 제조에 전문화된 기업이죠. 어떤 제조든 간에 우리가 제품은 제조를 해줄게 뭐 이런 기업이네요. 전자제품 제조. 그래서 뭘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뭐 조금 비유가 좀 그렇긴데 우리는 안드로이드 폰이 될 테니 삼성전자 안드로이드 폰도 갤럭시도 만들어줄 수 있고 샤오미 거도 만들어줄 수 있고 소니 안드로이드 폰도 만들어줄 수 있으니 우리에게 다 맡겨라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패러다임의 변화까지는 한국에 계신 분들이 예측을 못 하시고 계시다라는 건데 전기차가 이제 비아디만 중국 기업만 우리에게 치고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타이완 기업이 근데 타이완 기업이긴 하지만 폭스콘이 공장을 어디다 둘든 지금 인도에다도 공장 짓고 있어요. 인도에다도 자동차 공장을 짓고 있는데 인도에서 만들어져서 전 세계에 팔린다든지 이러면 관세 장벽에서도 또 애매한 공간이 되고 지금 미국에도 공장 짓고 있어요. 자동차 공장을. 그러면 미국에서도 현지 생산 가능한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 뭐라고 했냐면 미국에 있는 전미 그 제조업 연맹에서는 사실 제한적인 것, 비아디도 제한적이지만 폭스콘식의 접근 방식도 제한적인 거고 자동차 산업이 근본적인 가장 큰 100년의 역사에 있어서 토요타의 도전보다 더 큰 가장 큰 도전을 받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이제 차량의 가격도 내연기관보다 저렴한 것들이 품질도 좋으면서 치고 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그럼 폭스콘에서 자체 모델 내놨다는 거 있잖아요. 모델 D인가요? 모델 T, 모델 C도 있어요. 그것들을 미는 건 아니고. 그렇죠. 그거는 지금 반도체에서 파운드리 TSMC 하는 것처럼 똑같은 수주 받아서 파운드리죠. 그러니까 거예요. 지금 일종의 그거를 테스트해보고 사람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타이완에서 작동되고 있는 전기 버스들이라든지 모델 C라고 해가지고 타이완에 있는 자동차 회사랑 합작 회사를 만들어서 우선은 보여주고 있는데 잘 팔리고 있어요. SUV도 있고.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근데 우리가 디자인 껍데기는 다양하게 바꿀 수 있다. 플랫폼은 모빌리티 인 하모니라고 해서 MIH라고 하는 전기차 플랫폼들을 만들었어요. 네. 여기에 빅테크들도 투자를 좀 해주고 있고 그러면 폭스콘 같은 기업이 그러니까 정확하게 잘 보신 거예요. 파운더리예요.
반도체 파운드리죠. 설계는 엔비디아가 하지만 생산은 TSMC가 하잖아요. TSMC 파운드리로서 그냥 엔비디아가 설계한 걸 잘 만들어주는. 그렇죠. TSMC 공장은 지금 일본에도 짓고 있고 독일에도 짓고 있고 미국에도 짓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폭스콘 공장을 여러 군데 지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네요. 저 가지고 거기서 주문 생산해 주길 테니 자동차 업체한테 계속 호소하는 거예요. 제발 너네가 직접 제작하는 시대를 끝내라.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트럼프 시대에 지금 어떻게 갈지 잘 가늠은 안 되지만 만약에 바이든 때처럼 한다고 그러면은 공장을 어쨌든 많이 미국 내로 들어오게 하려고 할 텐데 그러면은 이런 팍스콘 같은 회사들은 미국에서 미국 전기 자동차 우리가 다 만들어 드릴게요. 그럼 GM에도 가서 장사하고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스텔란티스한테도 갈 수도 있는 거고 왜 근데 스텔란티스만 하겠어요? 새로운 스타트업이 할 수도 있죠. 아 그러네요. 미국같이 스타트업들 자동차 산업이 허가 산업이 아닌 곳이잖아요. 신고 산업이잖아요. 그러면 다양한 스타트업들이 그냥 폭스콘에서 우리의 디자인과 거기에 운영 체계를 뭘로 할 것인가? 운영 체계를 차라리 만들자. 정말 소프트웨어적으로 사고하게 되겠죠. 차라리 운영 체계는 우리 걸 집어넣자. 자율주행은 우리가 집어넣자. 웨이모가 대표적으로 지금 폭스콘하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로보택시는 웨이모 로보택시는 구글의 로보택시는 폭스콘으로 하겠다라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지금 현대자동차도 협상 대상이지만 폭스콘은 확정됐거든요. 다 차세대로.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도 아니 구글 같은 경우 자율주행 하는데 하고 그다음에 지금 영국에 있는 웨이브라든지 이런 자율주행 차량 만드는 것도 우리 폭스콘이랑 하겠다. 충분히 할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폭스콘의 회장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테슬라 차량도 만들고 싶다 그래요. 아 테슬라도 만들어 드릴게요. 네, 뭐 이런 지금 얘기를 하고 만드셔야 돼요. 네. 이렇게까지 얘기할 정도로 지금 자동차 산업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고 있어서 여러분 앞으로 5년, 16년 안에는 완전히 바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접근하면요, 트럼프도 아니 제조 공장도 미국에 와서 하겠다 그러고, 그리고 제품도 생산도 미국에서 하겠다 그러고, 서플라이 부품들도 세계 각국에서 들어오고, 소프트웨어는 미국 거고, 이걸 반대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경쟁력이 내연기관도 있어지다 보면은 되게 파괴적으로 들어갈 거예요. 그럼 한국에도 폭스콘이 여러분 들어오시면 뭐 우리나라 좀 반중 정서 있긴 하지만 뭐 타이완 건데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현대차, 기아차한테도 되게 큰 도전의 물결이 큰 위협이네요. 지금 도사리고 있는 거고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마지막으로 여기에 대응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현대 기아차 같은 경우 지금까지 우리가 갖고 있는 자동차 산업에 대한 이미지는 이렇잖아요. 이거는 큰 공장을 지어놓고 많은 노동자들을 고용해서 열심히 이제 숙련공들이 잘 만들면서 많은 중소기업들한테 또 부품 하청을 주면서 우리 경제를 많은 일자리를 통해서 먹여 살리는 그런 산업이다. 이렇게 많이 인식이 되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이렇게 하면 노조도 반대하죠. 뭐 노조는 당연하게 아마 파업을 할 겁니다. 사실은. 근데 이러한 것이 이제 산업의 패러다임이 바뀌면서 겪을 수밖에 없는 진통인 거고, 그러면은 돈을 어디서 벌 것인가? 후레페카드는 그러면은 대부분 돈을 어디서 버나요? 판매와 새로운 제품에 대한 업그레이드와 버전을 갖다가 계속 높여내는 기획과 디자인은, 아이디어는, R&D는 델과 후레페카드가 하면서 기업의 수익률을 높여가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사실은 패러다임이 이제 자동차도 바뀌는 걸 저는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받아들여야 된다. 네. 어쨌든 어떤 면에서는 현대 기아차도 새로운 위기를 맞았네요. 네. 그렇다면 한국 정부 같은 경우에 산업 정책을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그런 산업 정책도 없겠지만 그것이 저는 가장 안타까운데, 실제로 예를 들자면은 폭스콘한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만약에 여기서 판매를 하려면 폭스콘 공장 한두 개는 한국에다 져라. 네. 그럼 여기에 현대 기아차, 예를 들면 모닝도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기아의 모닝 기아가 만드는 거 아니잖아요. 어디가 만들어요? 다른 회사에서 납품 받아요. 아, 그렇군요. 그리고 기아의 차 자체를 그냥. 네, 차 자체를 모닝은 기아가 만드는 게 아닙니다. 그런 방식을 선택할 수도 있죠. 이미 근데 그러한 거는 이제 기아가 직접 하기에는 너무 저가 차량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모닝 같은 경우는 납품을 받는데, 이것처럼 사실은 전기차 일부를 납품 받을 수도 있고 마을버스도 다 바꿔야 되고 지금 전기차로 바꿔야 될 게 한두 개가 아니거든요. 네. 그럼 이런 부분에서는 폭스콘의 차량을 선택할 수가 있는 거고, 여기에 한국도 예를 들자면 자동차 산업을 우리가 삼성자동차 때문에 사실은 전후에서 그런 충격이 있긴 하지만 허가 산업이 아니라 이제는 신고 산업으로 바꿔주면서 다양한 스타트업들이 등장할 수 있는 산업 구조를 짜주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마을버스는 폭스콘을 통해서 협업을 통해서 A라는 한국 기업이 여기에서 서비스를 통해서 다양하게 만들어내고, 그렇죠. 이런 식의 어떤 새로운 신규 산업들을 만들어내면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 경제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 이런 식으로 산업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컨대 뭐 스타트업도 할 수 있고 뭐 네이버나 카카오나 그렇죠. 한글과 컴퓨터 이런 회사들도 할 수 있겠네요. 그럼요. 소프트웨어 역량만 있으면. 샤오미도 하는데. 그러네요. 못할 이유가 뭐가 하는데. 있는데. 바이두도 저기 미국의 중국의 네이버처럼 검색 회사잖아요. 근데 로보택시 회사 영업하잖아요.
아. 구글도 하잖아요. 네. 왜 한국의 네이버하고 카카오는 못하고 왜 한국의 게임 회사는 못합니까? 아. 열어줘야 된다는 그럼 거죠. NC 소프트도 할 수 있고 넥슨도 그렇죠. 할 수 있는 거죠. 새로운 산업의 패러다임이 바꾸면 그들이 성장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적인 기술을 갖고 있는 곳에서 결합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 산업의 새로운 돌파구와 성장의 돌파구를 마련해주지 않으면 이렇게 한번 IT 기업이 뭐 IT 강국이었다. 지금 저는 정부 관료들 중에서 IT 강국 이야기하는 사람들 아직도 있던데 그런 사람들 보면은 어느 시대에 살고 있나 싶어요. 그러니까 90년대, 2000년대 패러다임으로 2020년대와 2030년대를 어떻게 맞이할 거예요? 이건 저는 작동 안 하는 지하 벙커에 살고 있을 수도 그러니까요. 있어요. 맞아요. 그냥 그거 위기관리센터 그거 보면서 와 이거 GPS로 다 움직이는 거 보고 여기서 명령만 되면 다 군의 움직임이 다 되니 내가 작전 다 할 수 있겠구나. 이런 착각 빠지면 안 된다라는 거죠. 완전히 마음대로 안 되는 거죠. 세상의 변화하고 단절되는 거 한 번도 실행해 보지 않았던. 그래서 저는 좀 산업에 대한 정책도 사실은 다음 정부에서는 많이 바뀌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현대 기아차 대단한 위기를 맞았네요. 유럽 차들도 그런 것 같고. 그렇지만 네. 이겨내기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것은 우리도 좀 소프트웨어 기업 중심으로 자동차 산업을 재편하는 좀 상상력을 발휘할 때가 됐다. 이런 말씀. 맞습니다. 네. 네. 정리해 주신 주셔서 걸로 고맙습니다. 네,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좀 여기서 방송 마무리해야 될 것 같네요. 네, 이승원 시사평론가 모시고 우리 한 주간의 세계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평론가님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이승원입니다. 김정은 위원장 발언이 좀 눈에 띄더라고요. 네, 김정은 위원장 갈 때까지 가봤다. 뭐. 미국하고는 우리 가는 데까지 가봤기 때문에 네. 점점점이었어요. 그게 무슨 이야기인지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는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이미 미국과 함께 협상주의로 갈 수 있는 곳까지 다 가봤다. 아, 이렇게 협상주의로. 네. 그러니까 미국과 협상을 해봤는데 갈 때까지 가봤는데 아니더라 뭐 이런 얘기죠. 이게 언제 발언이었냐면 21일 날 그날이 이제 국방발전 무슨 개막 뭐 연설회가 있었는데 그 무장 장비 전시회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무기 이만큼 있어라면서 약간 쇼케이스처럼 하는 그런 식인데 평소에는 이제 작업복이나 인민복 그런 거 입고 다녔는데 이날 보니까 이렇게 정장 차림으로도 나왔어요. 그것도 저는 이제 눈에 띄었는데. 김정은 위원장이요? 네. 아. 가끔 정장을 차려 입을 때가 있는데 이 자리에 그러니까 무기를 전시하는 국방발전 2024 개막 연설에서 왜 굳이 정장을 입고 나왔는지 그것도 하나 메시지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런 얘기를 했어요. 협상까지 이제 갈 수 있는 곳까지 다 가봤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 협상 결과에 확신했던 건 미국의 공존 의지가 아니라 철저한 힘의 입장과 침략적 적대적 대조선 정책이었다 이러면서 더 이상 의미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전시회니까 본인들이 갖고 있는 최대 무기들을 다 전시를 해놨을 거잖아요. 그래서 미국 본토까지 타격할 수 있는 ICBM 그 중에서도 화성 18이 있었고 또 얼마 전에 시험 발사한 화성 19까지 다 전시를 해놨어요. 그래서 러시아 측에는 우리 이만큼 갖고 있어라고 보여주는 거고 또 이제 트럼프를 향해서도 우리 이만큼 갖고 있으니까 함부로 우리 다룰 생각하지 마 이런 정책 메시지를 보내려고 했던 거겠죠. 그래서 이제 두 가지가 눈에 띄었고 그런데 흥미로운 건 21일 날 이런 발언이 김정은 입에서 직접 나왔잖아요. 근데 26일 날 로이터가 트럼프 측이라고 하면서 보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며칠 안 지났을 때예요. 트럼프 당선인과 김정은 직접 대화를 검토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예요. 네네. 그래서 트럼프 정권 인수팀은 뭐 새로운 외교 노력을 통해서 북한과 무력 충돌 위험을 줄일 수 있기를 희망한다. 이렇게 보도를 한 겁니다. 보통 이제 김정은의 발언이 나오면 기분 나빠서라도 이런 게 일단 좀 뭐 연기된다든지 이런 보도들이 뭐 시기 조절을 했을 텐데 하필이면 딱 그 시기에 한 일주일도 안 돼서 이런 발언을 했다는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협상 의지가 있어라는 거고 이제 눈에 띄었던 거는 사실은 우리도 뭐 정권이 바뀌고 하면은 그 국정 운영 과제 우선순위라는 게 있잖아요. 네네. 지금 당연히 뭐 이스라엘과 하마스 혹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런 것일 텐데 예전에는 북한 이슈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백악관에서 그렇게 무게중심을 두지 않았던 이슈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항상 뒤로 밀리는 것이었고 특히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당시에는 북한 문제를 이제 미국이 먼저 가서 개입하는 거를 우리 반대한다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더 뒤로 밀리는 그런 부작용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인수팀 한참 꾸려지고 막 인선 발표하고 바빠 죽겠는데 북한 이슈라는 게 어쨌든 거론됐다는 거는 이 사람들이 여기 좀 신경을 쓰고 있다라는 뜻이긴 합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시그널로는 괜찮은 시그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트럼프 쪽의 어떤 의지를 확인하는 데 있어서. 물론 최종 결정은 트럼프가 내리니까 우리는 몰라 뭐 이런 거지만 어쨌든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서 이런 보도를 했기 때문에 이
뭔가 시차나 시기가 좀 묘하다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밀당 같은 느낌도 들고 근데 또 맞아요. 한편으로는 그 김정은 위원장이 그 러시아 국방장관을 만났잖아요. 만났습니다. 그것도 눈길을 끌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한편으로는 서로. 이렇게 뭐 미국에서는 같이 대화를 할까 말까 뭐 이러고 있는데 김정은 위원장은 계속 뭐 미국하고 갈 때까지 가봤어. 네. 러시아 국방장관 와서 더 얘기합시다. 막 이런 분위기? 내가 접견해줄게. 뭐 그러니까요. 이런 거죠. 21일 날 김정은 발언이 나왔고 26일 날 트럼프 측에 직접 대화 검토가 나왔고 그리고 그 다음 날 27일에 참고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그 우크라이나 특사단을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네네네. 겨냥해서인지 모르겠으나 29일 날 김정은이 그 러시아 국방장관 그 단체를 같이 만났어요. 장관, 차관을 함께 만났어요. 3명이 앉아있고 김정은은 혼자 앉아있더라고요. 김정은 주로 혼자 앉아있는 경우가 많아요. 예전에는 김정일 국방위원장 같은 경우는 옆에 좀 배석시키는 경우가 좀 있었는데 김정은이 그 동무대를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유독. 그래서 이제 딱 통역하는 사람만 있고 그래서 항상 1대3으로 앉아있는 이런 구도가 있었는데 이번에도 역시 그런 그러니까 사진으로 보니까 네, 그런 구도로 접견을 하더군요. 그래서 29일 날 평양 노동당 청사에서 만났는데 김정은이 이제 러시아 국방장관을 만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미국 측에 명백한 행동 신호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 그리고 평양은 언제나 모스크바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아주 명징하게 메시지를 보낸 거죠. 그리고 이제 러시아 국방장관은 내년에 우리 이제 러시아에서 얘기하는 전승절이 있으니까 한번 와줄래? 라고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45년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 나치에 이긴 걸 이제 그 모스크바에서는 전승절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불공광장에서 매년 이제 5월 9일 날 하는데 소위 꺾어지는 날이니까 해니까 내년이 80주년. 네, 그래서 굉장히 좀 성대하게 치러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초청을 했기 때문에 얼마 전에 최선희도 또 이제 러시아 가지 않았습니까? 푸틴 만났잖아요. 네. 그래서 뭔가 또 한 번 서로 오고 가는 얘기들이 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 5월에 다시 한번 모스크바를 김정은이 방문하는 것은 아닌가 그런 관측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전승절에 간다는 거는 큰 의미가 있는 거죠. 굉장한 의미가 있죠. 네. 그러니까 어느 나라든지 전승절에는 본인들을 정말 그러니까 우방 아니어도 뭐 약간 대면한 사람들도 부르긴 하거든요. 워낙 큰 잔치니까. 근데 기본적으로 우방을 가장 먼저 부르죠. 그리고 이제 꺾어지는 해 전승절 행사 누군가를 초청한다는 건 굉장히 정치적으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김정은의 발언을 보면은 이제 북한이 항상 메시지 읽기가 어려운 게 당장이라도 전쟁을 일으킬 것 같고 당장이라도 지금 뭐 완전히 선 긋고 뭐 모든 일을 다 할 것 같은데 꼭 뒤에 슬그머니 다른 행동을 하는 패턴을 지금 수십 년간 항상 보여왔어요. 네. 김정일 때도 마찬가지였고 절대 뭐 마주치지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 다음날 우리 협상 가능하다 뭐 이렇게 얘기한다던가 그래서 네. 약간 종잡을 수 없는 게 북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그 북한의 메시지를 읽을 때 항상 어려움을 토로할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정은의 이 발언은 결국은 앞으로 이제 트럼프가 됐기 때문에 군축 협상 정도는 우리가 나설 수 있다라는 어쨌든 협상을 다시 한번 할 수 있다라는 메시지가 아닌가라는 그런 해석도 가능해요. 워딩들을 보면. 그래요? 네네. 아니 갈 때까지 가봤다는 거는 더 가볼 데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협상주의로 갈 때까지 가봤다는. 네. 협상 더 이상 안 하겠다는 건 아닐까요? 이제 항상 이렇게 말을 해요. 아주 극단적으로 말을 하는데 그 이제 중간에 협상이라는 단어나 공존 의지랄까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사실 그 안에 가로 열고 본인들이 원하는 어떤 소망 같은 단어들을 항상 이렇게 새겨 넣거든요. 그래서 어렵다. 북한의 메시지, 그러니까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같은 경우 이제 이런 해석을 완벽하게 하시죠. 쟤네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다 등등. 그래서 이번에도 또 협상이란 단어, 공존 의지라는 이런 단어들을 굳이 언급하는 걸 보면 왜냐면 아예 무시할 수 있고 러시아만 만날 수 있는데 굳이 이제 언급했다는 것 자체는 뭔가 좀 아쉬움이 남아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해석도 여전히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지난 9월에 한 2달 전이었는데요. 김정은이 왜 핵무기 연구소에 뭐 방문했다 이런 보도가 한참 나왔었어요. 그리고 최근에 IAEA에서 거기가 이제 대표적인 미신고 시설인 강선 같다라고 IAEA 측에서 공식적으로 밝혔는데요. 거기가 이제 그 우라늄 그 농축 시설인 거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하노이 노딜 때 김정은은 이제 영변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동결시키고 없앨게라고 했지만 영변 플러스 알파를 트럼프와 당시 이제 존 볼튼이 주장을 했거든요. 그때 언급됐던 거 하나가 바로 강선입니다. 그래서
뭐 어디 추정 지역 맨날 이렇게 지도에 나오고 했던 건데 지금 IAEA에서 그 얘기를 했던 거는 이제 2019년 그때 협상 결렬을 이제 상기시키면서 아마 김정은이 그때 끝까지 좀 유지하고 싶었던 그 시설이 아니겠느냐라고 우리는 강력하게 추정한다라는 발언을 최근에 했어요. 그래서 이제 김정은이 그럼 굳이 왜 그때 결렬된 그 아픔을 안고 있는 그 곳에 가서 공개 행보를 했을까? 이것도 하나의 협상 전략이겠죠. 네. 우리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여주면서 예전엔 뭐 이렇게 그 해커 박사 2010년에 직접 초대해서 영변 핵시설 지구프린트 보여주고 해커. 네네 해커 박사한테 우리 실력이 이만큼이야라고 2010년에 이미 막 보여주고 했었거든요. 이 전문가들 초청해서 보여주고 그러니까 다 이 협상의 어떤 단초들을 하나하나 또 쌓아 나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때 하필이면 강선 나 같으면 더 감추고 싶을 텐데 왜 김정은은 굳이 갔을까? 이것도 하나의 어떤 협상 전에 어떤 단계 밟기가 아닌가라고 이제 읽는 해석자들이 좀 있죠. 네. 그래서 여러 가지가 어찌됐든 한 번 좀 만나지 않을까? 뭐 이런 김정은 추정을 트럼프 낳는. 공회담 정상회담 할 것 같다. 네. 그런 느낌적 느낌이 그러니까 뭐 든다는. 예전에 이것 때문에 결렬됐으니까 한번 뭐 내가 가서 여기 한번 가서 점검하고 있을 테니까 뭐 어쩌나 보자. 네. 예전 기억을 자꾸 상기시킨다는 거죠. 어쨌든 정상회담의 기억을. 그렇죠. 네. 그러니까 김정은 입장에서는 분리할 수 있는 카드를 굳이 꺼내 드는 건 어쨌든 우리가 이만큼 시설을 갖고 있고 그리고 네가 협상을 하려면 우리한테 핵시설을 다 없애라는 그런 거보다는 군축 정도, 동결 정도는 우리가 할 수 있어라고 아예 그냥 그 진입장벽을 처음부터 좀 높여놓는 거죠. 네, 협상이라는 어떤 아예 마음이 없진 않겠죠. 김정은 입장에서도. 그런데 이 진입장벽이 굉장히 높아진 거잖아요. 하노이 노딜 이후에.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뭔가 전제 조건을 계속 쌓아가는 그런 것이 아닌가, 그런 행보가 아닌가 이런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9월부터 지금까지 흐름을 본다면. 네. 그럼 러시아하고 뭐 이렇게 국방장관하고 얘기하고 이런 것도 일종의 좀 시위 같은 성격도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하나의 동아줄을 잡은 거잖아요. 북한 입장에서 이제 중국과 지금 좀 틀어진 것 같고, 그리고 러시아와 굉장히 밀착한 행보를 보이고 있어서 사실 이제 예전보다 우린 더 아쉬울 거 없어라는 메시지를 한 측에 보내면서도 만약에 협상을 한다면 이 정도는 가지고 와야 돼라는 전제 조건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중적인 메시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트럼프 이야기를 좀 넘어가 볼까요? 네. 트럼프 관세 카드를 또 꺼냈는데요. 좀 조금 깜짝 놀랐어요.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 캐나다 얘기를 막 해가지고. 그러니까요. 이 파이브 아이스 중국 정말 얘기부터 할 줄 알았더니. 가장 이게 참 재밌는 게 가장 가까운 나라를 먼저 친 거잖아요. 멕시코하고 캐나다 위아래로 붙어 있는 나라들. 트럼프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는 관세다. 네. 저는 제가 이승원 평론가님 가장 아름다운 단어 뭐라고 생각하세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 갑자기 물어보시니까 떠오르지 않는데요. 관세는 아니죠. 관세는 아닌 것 같은데요. 소득세? 그러면 이런 거 아니죠? 아니요. 뭐 네. 사랑 뭐 이쪽이 아닐까 싶은데. 네. 관세. 저는 특이한 사람이야 진짜. 정말 특이한 도널드 트럼프. 네. 전 제가 해석을 잘못한 줄 알고 여러 번 찾아봤는데 제가 잘못 읽은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여러 번 했는데 역시 트윗을 올렸습니다. 내가 이제 취임 첫날 1월 20일 날 멕시코와 캐나다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다. 그런데 이 나프타라고 옛날에 이제 많이 들어보셨죠. 뭐 네네네. 북미 무역 협정이라고. 근데 나프타 북미 자유무역 협정. 자유무역 협정. 그 나프타를 대체한 게 그 미국 멕시코 캐나다 협정이라고 USMCA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네. 2020년에 이제 대체를 한 거죠. 그래서 어쨌든 미국에 조금 더 유리하게 했을 텐데 이거 자체도 무시하고 그냥 25% 때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원래는 그거 FTA하고 같은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관세 없는 네, 무관세. 무관세인 협정인데 그래서 관세를 새로 만들겠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 본인 집권 시에 나프타를 대체했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는 방향대로 갔을 텐데 이제 그거조차 다시 한번 무시한다는 거니까 와, 캐나다와 멕시코 입장에서는 굉장히 뒤통수죠. 네. 더구나 중국하고 싸우다가 이제 여력이 있으면 우리하고 싸울 줄 알았더니 이게 정말 성동격사도 아니고. 그래서 이 상황이 너무너무 무시무시했던 이 캐나다 총리, 트리도 캐나다 총리가 29일 날 공개 일정에 전혀 없었던 일정인데 마라로고 리조트로 달려갔어요. 트럼프를 만나기 위해서. 그래서 집으로 갔어요. 집 그냥 찾아갔어요. 막 문 열어 거의 막 이런 분위기였는데 리조트를 찾아서 만찬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한 3시간 정도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급했으면 일정에 없는 그 미국행을 택했을까요? 물론 가깝긴 합니다만. 그래서 가서 뭐 충분히 생산적인 얘기를 했다. 그러면 사진도 이제 몇 장 나오고 뭐 이런 상황이었는데 실제 어떤 상황인지는 모릅니다. 어느 정도까지 얘기가 됐는지.
이 시점에서 갑자기 트리도가 아직도 캐나다 총리를 하고 있구나 하는 그러니까요.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장기 집권하고 있네요. 그 젊고 아름다운 그 얼굴을 여전히 가지고 있나요? 나이 그러게요. 많이 들었을 것 같은데. 지금 많이 나이가 들었는데 말씀하시니까 저도 도대체 꽤 본 것 같은데 오래됐다 싶어가 찾아봤더니 지금 9년 차예요. 9년 네, 차. 10년은 채 안 되고 9년. 그래서 예전에 트럼프 때도 역시 트레이드였고 지금도 트레이드니까 이 사람도 만만치 않네 하고 봤더니 정확히는 9년이었는데 지금 실각 위기입니다. 아. 네, 3년임 해서 잘 하는가라고 들여다봤더니 물가 너무 오르고 뭐 경기 침체되고 거기도 뭐 주택 문제 때문에 이민자들 안 받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캐나다는 정말 이민자의 천국이라 불리던 나라잖아요. 그렇죠. 근데 유학생, 이민자 뭐 절반으로 줄이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우리나라 분들도 많이 이민 그렇죠. 갔죠. 캐나다로. 우리나라도 많이 갔죠. 그럼 부동산이나 물가 이런 문제들이 너무 이제 중첩되다 보니까 실각 위기인데 트럼프가 25세 관세 때린다고 25% 하니까 관세. 25% 그러니까 너무 이제 답답해가지고 달려간 것처럼 보이고요. 멕시코도 이제 장난 아닙니다. 이 클라우디아 세인바움이라고 이제 여성 대통령, 멕시코 첫 여성 대통령이에요. 지난 10월에 이제 취임을 했고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바로 통화를 했어요. 트윗 올리자마자 이제 트럼프와 통화를 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겠죠. 그래서 이제 트럼프가 그 전화 끊는 다음에 멕시코를 통한 미국으로의 이주를 중단하고 미국 그 남부 국경 한마디로 멕시코가 접하고 있는 남부 국경을 사실상 폐쇄하는 데 동의했다. 이렇게 올려버린 거예요. 트윗에. 네. 근데 뭐 폐쇄까지 동의했겠어라고 이제 궁금증이 좀 있었는데 바로 이 쉐인바움 대통령이 아니야. 우리가 거기까지 논의한 건 아니고 멕시코의 입장은 국경 폐쇄가 아니라 양국 정부와 국민 간에 다리를 놓자는 의미였다. 그러면서 바로 반박했고요. 또 별도 기자회견까지 가졌어요. 트럼프가 자꾸 트윗에 이상한 말을 올리니까 미국의 관세 조치가 이루어진다면 멕시코도 관세를 함께 올릴 것이다. 이러면서 이제 대응 조치를 하겠다라고 약간 협박 비슷하게 서로 맞대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 네. 그러네요. 아니, 이 셰인바움 대통령이 굉장히 진보적인 분 아니었어요? 멕시코에서 네. 네, 진보적인 여성 대통령 탄생했다고 굉장히 떠들썩했고 그렇습니다. 개혁 조치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네. 여기도 위기겠네요. 그런데 지금 이제 취임한 지 몇 달 안 됐기 때문에 여전히 인기가 높고 현재도 한 70% 정도의 지지율을 받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신임 대통령이니까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개혁 조치에 대해서 국민들 기대가 있는 거겠죠. 아직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런데도 좀 약간 여담인데 이게 meg시코와 캐나다를 동시에 이제 트럼프가 25% 관세를 때렸잖아요. 그 상황에서 서로 지금 욕을 하고 있어요. 캐나다 총리는 멕시코 그 흉을 보고 멕시코는 캐나다 흉을 보고 이런 상황이에요. 그 뭐지? 지금 이제 관세를 그 부과하겠다고 했던 그 메인 이슈 중에 한 개가 이제 이민 문제였고 하나는 이제 펜타닐 마약 문제였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캐나다 측에서는 사실은 펜타닐이나 마약 다 멕시코에서 오는 건데 우리는 상관없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멕시코 대통령 입장에서 화가 나잖아요. 아니 거기 지금 뭐 경기도 침체되고 안 좋은 것 같은데 내년에 뭐 이제 총리라는 말은 언급 없었지만 내년에 선거가 있다고 하는데 당신들 그 경제 잘못되는 거는 그쪽에서 책임져야지 이러면서 서로 험담을 하는 정말 볼상사나운 사태가 펼쳐집니다. 그러면서 서로 이제 약간 긁어버리는. 그래서 이게 도대체 트럼프한테 서로 잘 보이려고 하는 것인지 이게 보통 이렇게 되면은 멕시코와 캐나다가 뭔가 그 협공을 해서 이제 트럼프를 뭐 물리치자 약간 이렇게 되면은 뭔가 이렇게 흐름이 원할 것 같은데 트럼프한테 잘 보이려고 멕시코는 멕시코대로 캐나다 욕을 하고 있고 캐나다는 또 멕시코 욕을 하고 있어가지고 굉장히 볼상사나운 사태가 지금 펼쳐졌습니다. 아, 그러네요. 네. 아니 그 파이낸셜 타임즈 질리언 테트라고 굉장히 이 관록이 있는 여기자분이 있어요. 네. 그분이 이 캐나다 비즈니스맨들하고 라이트하이저 이 장관 내정자죠. 네. 같이 밥을 먹었대요. 네. 그런데 보통 캐나다 비즈니스맨들이 기업가들이 엄청 조용하대요. 미국 기업가들은 막 떠들고 보통 그런 자리가 엄청 조용한데 네. 거기서 막 엄청 라이트하이저한테 얘기를 했대요. 아니 그 자유무역 협정이라는 게 있는데 이렇게 관세 얘기하면 어떡하냐 막 그랬더니 네. 라이트하이저가 딜이라는 건 항상 바뀌는 겁니다. 이렇게 대놓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속마음을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충격받았다고 그렇게 네. 썼던데 분위기 되게 험상궂은 것 같아요. 근데 분위기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큰 애가 한 대 딱 때리겠다고 주먹을 딱 들고 나왔는데 이 네. 맞을 애들끼리 서로 다투는 것 같은 그런 모양새네요. 맞아요. 딱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근데 어쨌든 그
트럼프의 협상 방식이라는 게 항상 10배 부르고 한 절반으로 깎아서 많이 깎아줬지 이런 식이잖아요. 우리나라 그 방위비 분담분 같은 경우도 막 5배, 10배 얘기를 했던 게 정말 우리 시장에서 막 흥정하듯이 그런 어떤 거래 방식으로 접근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런 조치가 아닌가. 어쨌든 1월 20일까지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취임식 전까지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 안에서 멕시코와 캐나다도 나름대로 어떤 딜을 가지고 가겠죠. 예. 그래서 미리 엄포를 놓는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들. 네. 그러면 또 다른 큰애 음. 중국이 또 있잖아요. 사실 주 타겟은 중국일 것 같다고 다들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죠. 트럼프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중국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 주미 중국 대사관 대변인이 성명을 냈어요. 류평이라는 이제 대변인이 성명을 냈는데, 중국은 물론 이제 그 전랑 외교라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거친 말을 퍼붓기도 하지만 대부분 대변인 성명 그 보면은 아주 극단적이던가 아니면은 이렇게도 해석되고 저렇게도 해석되고 굉장히 조용한 그런 이제 문장들로 구성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에는 그렇게 뭐 엄청나게 막 그 반발하고 이런 건 아니었어. 발끈하고 이런 건 아니었고 그냥 무역 전쟁이나 관세 전쟁에서 아무도 이길 수 없을 것이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한다 이런 정도였고 어쨌든 펜타닐 문제를 우리한테 다 그 뒤집어 씌우는 건 좀 억울하다 이런 뉘앙스로 이제 성명을 냈는데 아주 뭐 극단적인 발언들은 아니었고요. 네. 그래서 어쨌든 지금 트럼프의 주장이 현실에서 완전히 배치된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뭐 이런 정도의 언급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아직은 취임 전이라서 그런 것도 있고 약간 관망하는 자세도 있지만 최근에 중국 쪽에서 나온 어떤 교수나 전문가나 이런 분들의 언급을 보면 트럼프가 돼서 차라리 괜찮아라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제가 네. 예전에도 한번 그 Foreign Policy 칼럼니스트가 올해 4월에 쓴 그 칼럼을 잠깐 소개해드렸는데 어쨌든 바이든 같은 경우는 뭐 가치, 뭐 선과학 이런 개념으로 연대를 이뤄서 한꺼번에 뭐 중국이나 러시아를 그러니까 밀어붙이는 그런 식이었다면 트럼프는 이제 거래만 성사되면 동맹이고 뭐고 없으니까 중국 입장에서 훨씬 더 쉽다 이런 이제 얘기 그 칼럼의 주제가 그런 거였는데 지금 중국 측에서 나오는 교수들의 어떤 입장도 굉장히 비슷해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뭐 미국과 러시아가 한편을 맺어서 뭐 중국을 압박할 거라고 예상하지만 트럼프 캐릭터상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이제 생각한다. 그리고 또 대만 문제, 어떻게 보면 중국에서 가장 핵심적인 게 대만 문제잖아요. 대만 문제도 거래만 된다면 뭐 어떤 식으로는 거래만 된다면 충분히 중국 측에 넘길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바이든보다는 우리 입장에서는 뭔가 좀 더 공간이 열리는 것 같은데 이런 뉘앙스의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중국의 후웨이 교수라고 뭐 상하이대 뭐 교수인데 거기서도 그런 이제 워딩들 우리가 트럼프가 더 쉬운 5가지 이유 이렇게 나열을 하면서 어디 언론에 이제 글이 하나 올라왔는데 굉장히 좀 재밌었습니다. 근데 제가 저번에 소개시켜드린 그 FP Foreign Policy의 그 칼럼과 굉장히 유사한 논리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그냥 한 얘기가 아니라 역시 중국 입장에서도 한번 거래해봐. 왜냐면 또 트럼프를 한번 겪고 났기 때문에 그 당시에 당했던 그걸 상기하면서 이제 보호 조치를 계속 하나하나 해왔잖아요. 중국 입장에서 나름대로 대비를 해왔기 때문에 이 사람과 어떻게 딜을 하면 된다는 그 노하우도 어느 정도 몸에 있을 겁니다. 남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오히려 중국은 일부러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좀 자신감을 표출하는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가치의 리더십보다는 거래의 리더십이 더 상대하기가 중국 편할 수 입장에서는. 있다. 네. 중국에서는. 왜냐면 근데 당장 유럽과도 이제 뭐 헤어질 결심하고 있으니까 어쨌든 워딩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유럽하고 미국하고 헤어지면 우리가 좋지 이런 그죠. 겁니다. 네. 그래서 막 지금 그 비자 그 면제도 네네. 점점 확대하고 맞아요. 여러 나라로 네. 기간도 늘려주고 그렇게도 하고 있는데 또 거래가 너무 세게 들어오면 곤란하잖아요. 트럼프가 이미 지금 브릭스도 네. 관세를 엄청나게 이 때리겠다 네. 이렇게 막 경고를 하고 있는데 그 브라질, 러시아, 중국, 뭐 인도 이런 네, 국가들이잖아요. 남아공까지. 네. 브릭스가 이제 매년 그 연례 회의를 하죠. 그런데 작년에 아마 기억하실 텐데 6개국을 신규 가입시켰어요. 그래서 지금은 총 11개 국가로 이루어진, 그러니까 한마디로 몸집을 엄청나게 불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당시 뭐 브릭스 국가들 GDP 하면 뭐 몇 %고 이래서 어마어마한 몸집을 자랑한다 이런 기사들이 엄청나게 쏟아졌습니다. 아마 작년 10월, 11월 요때였던 것 같은데 8월이었나요? 제가 북한도 헷갈리는데. 들어가고 싶다고 뭐 하고 있다고 했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했는데 어쨌든 작년에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그 아랍에미리트, 이집트, 아르헨티나, 그리고 에티오피아까지. 아르헨티나는 나중에 철회했을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새 회원국으로
그 몸집을 불리고 있는데 브라질하고 중국, 러시아 이쪽에서 계속 이제 이 기축통화 달러를 대체할 수 있는 우리 나름대로의 어떤 통화를 좀 만들자라는 얘기를 강력하게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달러 때문에 우리 경제가 왔다 갔다 하고 너무나 이제 소위 말하는 기축통화 혹은 달러의 갑질이 심해지니까 우리도 살아보자 하면서 대체할 수 있는 뭐 디지털 화폐 이런 것들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 뭐 중국 같은 경우는 석유 대금을 뭐 위안화로 결제할 수 있게 이렇게 약속도 하고 실제 일부 지급도 하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트럼프 입장에서 상당히 기분이 나빴을 테죠. 그건 누구나 뭐 미국 대통령이라면 바이든도 그렇고. 그래서 이번에 경고를 한 거예요. 트럼프가 또 이분이 좀 바쁘세요. 네. 이 브릭스 국가들이 새로운 자체 통화를 만들거나 달러를 대체할 다른 통화를 지지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지 않으면 100% 관세를 때리겠다. 또 이렇게 경고를 하고 나섰어요. 29일에. 그래서 지금 이 관세, 달러 이 두 가지 단어가 매일매일 지금 쏟아져 나오는. 관세와 달러. 네. 애매해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 비트코인이나 이런 거 막 양성화할 것처럼 얘기하는 걸 보면은 비트코인은 사실 달러를 약화시킬 수 있는 그렇죠. 장기적으로는 네네. 이 달러 패권 약화시킬 수 있는 그런 가상자산인데 그건 또 달러 약화시킬 것 같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또 다른 통화에 비해서 달러 패권 좀 지키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 복잡하네요. 내가 하는 거는 이게 그러니까 트럼프의 공약을 보면 많은 분들이 지적을 하는 건데 같은 한 페이지에 있는 이거 하겠다, 이거 하겠다, 이거 하겠다 하면은 서로 모순돼서 한 절반 정도는 못하는. 그러니까 이걸 하거나 저걸 하거나 둘 중에 하나를 해야지 동시에 했을 때는 기대하는 효과를 전혀 볼 수 없는 굉장히 모순적인 정책들이 많다라는 주장을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지금은 내가 하는 건 다 괜찮아. 뭐 비트코인이 됐던 뭐 달러가 됐든 뭐가 내가 하는 건 다 괜찮고 다른 나라들이 어쨌든 우리한테 도전하는 그 모든 것은 안 돼라고 이제 지금 막무가내 사실 그러니까 논리라는 것보다는 약간 막무가내로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달러의 위상에 당신들이 지금 대항을 하려고 브릭스 국가 안에서 뭔가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 같은데 절대 생각도 하지 마라고 이제 미리 경고를 주는 거죠. 네. 근데 아까 중국의 시각에 따르면 이것은 경고일 뿐 지금부터 거래를 시작하자는 의미일 수도 있다. 그럴 수도 있죠. 네. 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트럼프 때문에 브릭스 국가들이 이런 논의를 더 강하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우리 자체 통화 한번 결제 통화를 한번 써보자. 네, 뭐 네. 이렇게 하다가 트럼프가 세게 들어오면 또 그럼 그때 가서 또 협상해보자. 이럴 수도 있는 굉장히 유동적인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이러면 우리 경제는 부정적인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래서, 수출 국가니까 네. 안정적인 게 좋잖아요. 뭐 이런. 멕시코, 뭐 캐나다에 있는 우리 공장 얘기를 좀 넘어서라도 당장 이제 우리나라 기업 10곳 중에 8곳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이 우리 경제에 부정적이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저도 궁금했는데 어쨌든 경총에서 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 이제 설문조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30인 이상 기업 239개사 최고 경영자와 임원을 대상으로 최근 실시했어요. 그랬더니 경영 긴축을 하겠다라는 게 2019년 이후에 가장 높았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19년 한 5년 전에 비해서 가장 높게 우리 긴축에 들어갈 거야. 그리고 현상 유지와 확대 경영을 택했다는 비율은 각각 28%, 22%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다수가 18은 굉장히 부정적으로 답변을 한 거죠. 네. 이게 관세 폭탄의 대상이 우리나라도 될 수 있다 이런 생각 때문에 그런 걸까요? 그렇죠. 일단 아까 그 멕시코와 캐나다 25% 관세부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거기 진출해 있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멕시코, 캐나다에 있는 우리 기업들은 바로 지금 직격탄 맞겠네요. 그렇죠. 네. 거기서 공장을 짓고 거기서 이제 미국 가더라도 어쨌든 직접 수출하지 않더라도 간접적으로 관세에 영향이 있기 때문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다 받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뭐 바이든 때도 사실 이런 건 마찬가지였죠. 뭐 IRA라는 게 우리나라에 와서 공장 짓고 하면은 그때 뭐 보조금 주겠다 이런 거였으니까. 뭐 트럼프와 바이든 경제 정책은 사실 큰 차이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스타일의 문제일 뿐이지. 그런데 어쨌든 트럼프 이후 직접 경영자들은 어떻게 느끼는지를 어쨌든 경총에서 조사한 결과 상당히 부정적인 입장이 나왔죠. 꼭 그게 경영 긴축하고 이렇게 어려워지는 게 다른 나라 대통령 때문일까 뭐 이런 의문은 좀 들긴 합니다만 합니다만 어쨌든 그렇게 생각하신다는 거고 네. 우리나라 기업들이 사실은 중국하고 길이 막히니까 멕시코로 많이 맞아요. 포커스를 돌렸던 것 같아요. 미국의 공장도 짓지만 미국은 또 비싸고 좀 어려우니까 멕시코 상대적으로 인건비 싸고 그러니까 많이 돌렸는데 그렇게 했는데도 기업들은 불구하고 직격탄을 이번에 맞겠네요. 그렇죠. 굉장히 어려워질 것 같네요.
이거 좀 걱정이 되는데 그리고 또 하나는 이 300인 이상 규모 기업이 300인 미만 규모 기업보다 15%포인트나 높았어요. 긴축 경영을 택한 비율이. 그러니까 대기업일수록 훨씬 더 긴축 경영을 하겠다고 얘기를 한 거죠. 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나라는 대기업이 이 우리나라 GDP 미친 영향이 상당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15%포인트나 높게 우리 그 몸집 줄일 거야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 300인 이상 기업의 긴축 경영 응답은 2016년 이후 처음이었다고 하니까 가장 높았다고 하니까 거의 10여 년 만에. 그러니까 내년에 경제 다들 안 좋다고 하는데 그게 뭐 우리나라 대통령 탓인지 뭐 트럼프 앞으로 올 이렇게 폭풍 탓인지 아니면 둘 다이겠지만 지금 전반적으로 네. 이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좀 불안한 전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그렇군요. 근데 이거는 쉽게 풀리지는 않을 것 같은데 대기업들이 긴축 경영하겠다는 거는 대기업 중에 수출 기업이 많기 때문에 그럴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중소기업들 아무래도 국내 기업에 대기업에게 납품하거나 아니면 그렇죠. 내수 기업인 경우가 많고 근데 내수는 계속 안 좋으니까 중소기업은 원래 계속 안 좋았고 그러니까 더 긴축할 것도 없고 대기업들은 그나마 수출이 되고 있었는데 잘 안 될 것 같다. 근데 사실 안 되기 시작했어요 이미. 트럼프 그렇죠. 취임하기 전부터. 그래서 그런 영향이 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큰 걱정거리네요. 그러니까 GDP가 뭐 올해 이제 2.1%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것도 그렇고 IMF도 그렇고 다 이렇게 하향 전망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내년에는 1.9%니까 1%대예요. 그러니까 한국 경제 자체가 뭐 트럼프 이미 이전부터 정말 안 좋아지고 있다라는 건 수치로서도 지금 증명이 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렇군요. 우리 경제 걱정하면서 마무리를 해야 되는 좀 네. 안타까운 상황이네요. 네. 근데 트럼프 당선인 사돈 그 얘기는 다음에 고위직 시킨 거 얘기해야 되는데 네. 오늘 시간 관계상 여기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퍼스트 패밀리라고 지금 퍼스트 레이디에서 확대 집권 가족이 되어가는 분위기. 그렇죠. 사돈 한 명은 프랑스 대사로 또 다른 사돈 한 명은 아랍 중동 고문을 앉혔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음 주에 이분들이 어떤 범죄 이력을 갖고 있는지 뭐 등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승원 시사평론가하고 이게 처음에는 김정은 위원장의 이 외교력 이야기를 좀 했는데 네. 그거 만만치 않다 생각하다가 우리 경제 트럼프 관세 폭탄 떨어질 거 생각하니까 마음이 무거운 채로 네. 오늘 마무리를 해야 되겠네요.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실천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실천 TTCO 받아가세요.